288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금치 징벌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자, 금치가 뭐 이렇게 독방에 이제 가던 거지, 먹방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징벌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금치 기간 중에 실외 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 이게 이제 운동하고 관계되는 이제 건강하고 관계된 거죠. 자,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예외적으로 그 제한하는 이런 방식을 하라는 거예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자, 이게 의외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보시면 소란 난동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어 실외 운동을 허용할 경우 금치 처벌의 목적이 다시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제한하는, 게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전도됐다라는 거죠. 원칙과 예외가. 자, 그래서 침해 최소 위배에 대해서 신체 자유를 침해. 특별검사의 출석 여부. 응하지 아니한 참고인에게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 거부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뭐 강제로 막 하지 않아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특별검사, 일반인이 특별검사 오라고 그러면 이게 뭐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꼭 가야 된다는 어떤 이런 거 같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동행 명령 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래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신체의 자유의 한 내용이 불법적인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되므로 이에 관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른 사람이 특별검사라는 거. 치료 감호 기간에 상한을 정하지 아니한 것. 그 다음에 법관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 감호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자, 치료 감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정신병과 관련돼서 이제 이런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자, 치료 감호에 미리 법정하지 않고 계속 수용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정신장애자의 개선 및 재활과 사회 안전 모두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가종료라든지 치료 위탁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 장기 수용의 폐단으로 벗어날 수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사회보호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특별위원회로 준사법적 성격을 겸유하는 점. 그 다음에 치료 감호 종료에 대한 피치료 감호 신청권의 보장. 그래서 이 사건 법령 조항이 치료 종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사회보호위원회에 부여했다고 해서 적법조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의 질환자에 대해서 보호 입원이 가능. 어때요? 둘이서 짜고 남용할 위험이 있죠. 신체의 자유 침해. 그래서 보호의무자 2인이 정신 전문의와 공모하거나 그로부터 방조 용의를 받는 경우 보호 입원 제도가 남용되면서 더욱 커지는 점. 그래서 신체의 자유 침해. 실제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외국에서 받은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가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형을 전부 다 일부러 했는데 형 감경 면제할 수 있도록. 안 할 수도 있잖아. 그게 신체 자유 침해. 그래서 어떻게든 반영이 돼야 되네.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신체 자유는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면 어느 범위에서 반드시 반영은 돼야 된대. 근데 아까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의해서 신체 자유를 침해한다.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이거 기간에 상한이 없지 않느냐. 근데 이게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강제 퇴거 명령을 집행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보호의 일시해제, 이의신청,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등 보호에서 해제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마련되어 있어서 신체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이 위험이 인정되는 자에게 15년의 범위에서 치료 명령을 선고. 자, 이 치료 명령은 화학적 거세예요. 자, 일단 이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은데 실제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장기형, 예를 들어 이런 놈 진짜 나쁜 놈들인 경우 이거를 해야겠다고 하는, 화학적 거세 해야겠다고 하는 장기형이 선고할 경우, 예를 들어 15년 형을 선고했는데 그 화학적 거세는 요 형을 선고할 때 같이 하는데 15년 살고 나서, 그러니까 집행할 무렵에는 얘가 이제 나올 무렵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형이 끝나기 한 2개월 전부터 이제 그 어떤 뭐 주사라든지 이런 걸 그 하는 거예요. 그러면 15년 했을 때 완전히 감옥에서 완전히 몸도 늙고 막 몸도 약해져서 이제 이 위험성 현저히 떨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장기형이에요. 그래서 신체자를 침해한다고 봤는데 보시면, 자, 이건 결정 이유인데 치료 명령은 피고 사건 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고 실제 집행은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바, 피치료자에게 장기형이 선고된 경우에 치료명 선고 시점과 집행 시점 상당한, 막 아까 15년 정도 걸리면, 장기의 수감생활을 거치면 노령화 등으로 성도착증이 자연스럽게 완화되거나 치유됐는데 여기에 이제 저 치료 그 화학적 고세로 막 그 주사 같은 거 막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거. 그래서 10년, 20년의 먼 장래의 재범의 위험성을 현재의 선고 시점에서 판단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형에서 특히 장기형이 선고되는 거, 치료명령 선고 시점, 이런 이유 때문에 신체재해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했어요. 자, 군복 및 군용 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상 판매 목적 소지가 금지되는 그 유사 공모 이런 거는 판매 목적 소지가 금지. 예측되죠.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의 이송업의 영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이송업 영업,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심판 대상 조항의 수범자인 이송업자는 처벌 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이 예견할 수 있다고 봤어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원상제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허용되는데 이게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요게 뭐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어떤 주장인데, 보시면 관원상제 의식, 그러니까 요게 관원상제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등, 그러니까 요게 대충 이게 어떤 장소일까, 앞에 규정을 보면 이와 유사하게 어떤 의미가 한정이 될 수 있다는 게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관원상제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 시장,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여 일반인이 자유로 출입이 가능한 개방된 곳을 의미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잖아요. 앞에 이렇게 한정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성 원칙이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저게 뭐예요? 형사처벌하는데 저기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했는데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이게 어떤 업무였어요? 자, 명확성 원칙 위배된다고 했어요. 입법 목적 뭐 해도 공중 유해한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너무 이제 뭐 앞에 여기에 뭐 성적으로 뭐 어떤 그런 업무 이렇게 예시를 좀 해주던 그런 게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형사처벌과 관련되는 데도. 그래서 명확성 원칙 위배해야 된다. 이거 앞에서 한번 했었던 건데, 무기징역형의 가석방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 강화했는데, 형법 개정 시 이미 그 전부터 이제 10년만 있으면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10년만 있으면 이제 나갈 거다. 근데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게 왜 그랬었냐면, 그 가석방이 권리가 아니라 그 국가에서 은혜적으로 베푸는 거, 이제 이런, 그래서 형집 요건을 가석방을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 그걸 또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떤 권리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돼서는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10년보다 장기간의 형 집행 후에 가석방을 해왔고, 그 다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을 한 예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뢰가 이렇게 형성됐다 보기도 어려워.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해서 신체자를 침해한다 볼 수 없다. 자, 보완처분. 보완처분은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과 관련돼서 형벌적 보완처분하고 비형벌적 보완처분. 형벌적 보완처분은 그러니까 자유를 박탈하는 거. 이거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이 돼요. 근데 비형벌적 보완처분, 그러니까 자유가 박탈되지 않는 거, 뭐 전자장치 부착, 뭐 이런 거는 비형벌적 보완처분인데, 이런 거는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형벌적 보완처분에서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고, 비형벌적 보완처분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 형벌적 보완처분,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고, 위치 추적 이거 뭐 자유를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법률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소급하여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소급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법문헌이 법관의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해 낼 수 있고, 그러한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는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맞는 질문. 그래서 명확성 원칙과 관련돼서 시험에 났을 때 요걸 써주면 딱 좋아요.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최대한인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 그래서 법문헌의 해석을 통해서, 즉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 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해 낼 수 있고, 그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은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 명확성 원칙은 최소한의 명확성 요구. 303번 보시겠습니다. 자, 방통위 설치 및 운영하는 법률에서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뭐 어쩌고 하면서 건전한 통신 윤리 함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의 그 직무로 규정한 거예요. 그러면 건전한 통신 윤리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게 좀 너무 광범위하지 않냐? 명확성 원칙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거와 관련돼서, 자, 정보통신 영역의 광범위성과 빠른 변화 속도. 자,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저렇게 한 것은 명확성 원칙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정보통신 영역의 광범위성과 빠른 변화 속도, 그리고 다양하고 가변적인 표현 형태를 문자화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자, 이와 같은 함축된 표현 불가피하다고 볼 것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영역인가, 명확성 원칙 판단할 때 어떤 영역인가, 그 형벌이라든지 형사처벌 영역, 그 다음에 여기는 엄격하죠. 처벌, 뭐 경범죄 처벌법 이런데 엄격한데, 예를 들어 시혜적인 거,
여기는 조금 완화하죠. 조금 이렇게 그 불명확하게 했더라도 이제 좀 그렇게 엄격하게 보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보통신 영역 이렇게 전문적인 영역 이런 데도 좀 완화해서 좀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하고 경범죄 처벌, 그러니까 처벌과 관련되는 엄격하게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이 국가 기속에 관한 특별법 조항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부분. 자, 이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았어요. 일제강점하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운동에 의욕적이고 능동적으로 관여한 자는 모론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비추어 그 의미를 넉넉히 파악할 수 있다고 봤어요. 자, 노역장 유치 조항.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공소 제기 시가 노역장 유치 조항의 시행 후 이를 적용. 그러니까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제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제 공소 제기 요거는 이제 상관하지 말고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노역장 유치 자유를 박탈하죠. 보시면 노역장 유치 법적 성격. 자, 재산행위인 벌금과 과료 납부는 이렇게 예를 들어 생명, 신체, 명예는 집행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벌금과 과료는 이 재산 숨기고 이렇게 버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형법은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를 노역장에 유치해서 이제 강제 노역에 이렇게 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 또는 과료 대체 집행 수단으로서의 성격인데 뭐예요? 중요한 게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죠. 그래서 아까 그 형벌적 보완 처분과 유사하게 형벌 불소급의 원칙의 적용 대상. 그래서 노역장 유치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배돼.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수집 이용. 뭐 자유를 박탈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형벌적 보완 처분은 소급 입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보시면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 호수를 현장에 오염하게 처벌. 형사처벌. 다량 토사 현장 오염. 명성원칙 위배. 엄격하게 먼저 처벌하는 영역이니까. 가정의뢰의 참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 자, 이것도 이제 처벌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소극적 범죄 구성 요건. 명성 원칙을 위배하지 아니했다. 자, 보시면 이제 소극적 범죄 구성 요건이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보시면 누구든지 가정의뢰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정의뢰의 참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통령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경조기간 중 주류 및 음식물의 접대, 이걸 행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행하면 이렇게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걸 행해서는 안 되는데, 다만 이게 적극적 구성 요건이고, 다만 가정의뢰 참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요거는 적극적 구성 요건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소극적 구성 요건이라는 거야. 그러면 요것도 범죄 어떤 이게 벌금 형사처벌과 관련되니까 엄격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가정의뢰 참뜻 합리적인 범위야. 가정의뢰 참뜻. 자, 가정의뢰 참뜻 합리적인 범위 안 주림이 어떻게 접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범위인지를 일반 국민이 판단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강을 예측하기도 어렵다.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 경범죄 처벌법. 이거를 처벌. 명성원칙 위배. 자, 형사처벌과 관련되면은 그 다음에 저런 경범죄 처벌 이런 거는 엄격하게 본다고 그랬죠. 단체 협약에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죄형 법정 중에 뭐예요? 법률론. 국회가 제정한 법률론. 단체 협약에 위반한 자를 처벌. 이러면 범죄 구성 요건.
구성요건 자체가 단체 협약이 되는 거잖아요. 아이, 안 된다. 그래서 구성요건 실질적 내 직접 규정이 모두 단체 협약. 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재형법정주의. 그 다음에 구성요건 자체 지나치게 애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는. 농협 이번 선거에서 정관이 정하는 행위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 구성요건 자체를 정관에 그대로 위임하는 거는 맞아요. 재형법정주의 위배. 자,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뭐야? 요 때는 범죄가 아니었어. 요 행위를 할 때 범죄가 아니었는데 어떤 법률이 뭐 제정 또는 개정이 됐어. 법률이 요 때부터는 범죄가 됐어. 요 때부터. 그러니까 이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요 때부터는 이제 범죄가 돼. 범죄. 이 행위를 하면 요 때 개정하면서 예전에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에까지 소급해서 얘를 형사처벌하겠다. 아, 이건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시법이 사후 폐지되었음에도 신법이 아닌, 자, 요때 요게 범죄가 됐었어요. 근데 요때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때 이후로는 행위를 해도 범죄가 아니야. 그러면 요때 범죄가 됐었던 행위인데 법률이 범죄가 되지 않는데 요거를 이 사람을 소급해서 범죄가 아닌 걸로 해줘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범죄가 아닌 거를 향후에 범죄로 만드는 걸 금지한 거지. 요때 범죄였으면 그냥 범죄야. 그래서 행위시법이 사후 폐지되었음에도 신법이 아닌 행위시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 원칙에 포섭되지 아니한다. 말이 어려운데 형벌 불소급 원칙의 개념이 이거라는 걸 아시면은 되는 거예요. 범죄가 아닌 걸 향후에 이렇게 소급해서 처벌하면 이거 예측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이 행위 시에 범죄였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처벌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형법 처음 배울 때 이제 국법의 추구표 막 이런 건데 그 형벌 불소급 원칙을 기억하고 계시면 자 돼요. 가정폭력 범죄 처벌의 사회봉사명령. 의무적 노동을 부과, 자유를 박탈하죠. 그래서 형벌부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맞는 질문.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 시간을 박탈해서 실질적으로 신체 자유를 제한. 그러니까 형벌부칙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형사처벌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공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에 더하여 자 형사처벌하고 퇴직급여 청구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돼?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뭐예요? 동일한 어떤 행위에 대해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한 번 처벌했는데 다시 처벌. 형벌권의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지 형사처벌을 말하는 것이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중처벌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중처벌금지의 처벌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의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지 급여 제한 이런 거는 처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위배되는 게 아니에요. 이중처벌금지의 처벌은 국가의 형벌권 실행에서의 과벌. 그래서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럼 모두 포함시키는 없다. 아주 유명한 질문 계속 나요. 그래서 보시면 이중처벌금지는 동일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국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하면서 기본 같은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처벌은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 동일한 범죄 행위. 자, 이것도 아주 유명한 지문이죠. 무허가 건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했는데 그 위법한 건축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 없애버리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간판을 뭐 이렇게 했다든지 뭐 하면 그걸 시정을 해라. 근데 시정 명령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태료니 그러니까 시정 명령을 안 하고 시정 명령을 했는데 안 하고 있어. 그래서 강제하게 과태료나 이행 강제가 이중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맞죠? 그 왜 그래? 일단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처벌이 아니죠. 형사처벌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 이게 동일한 행위예요. 이건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한 거고, 시정명령을 또 따로 했는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과태료 이행강제,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동일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형벌권을 거듭 행사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다른 행위라는 거예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 여기는 무허가 건축행위, 이 다른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83조 1항의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인 부과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한 범죄 행위가 아니에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형벌과 이수명령, 형벌, 이중처벌이에요? 이게 형벌로서의 과벌이에요? 아니죠. 보시면 이수명령,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및 범죄행위 사회보호에 있던 보완처분. 그래서 이수명령 형벌과 병과된다고 하던 이중처벌 X. 자, 계속지만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 자, 요게 대해서 무슨 보완 처분이니 뭐 아까 그 뭐 이행 강제금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자, 국가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 형사 처벌을 거듭해서 이렇게 할 때, 그다음에 동일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자, 법인의 경우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맞죠? 자, 요거는 이제 그 다음 판례하고 이제 그 비교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도피의 2배 이하의 벌금형,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맞아요. 왜 그래? 법인은 아까 법인도 자연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 그 어떤 이제 그 그 범죄를 범하면 어떤 이제 보통 이제 그 법인이 이제 자연인이 아니니까 이제 뭐 감옥에 가둘 수는 없지만 뭐 벌금이라든지 이게 강하게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법인은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대표자 등이 그 민법이나 상법을 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법인의 기관 대표이사가 하면은 그 행위의 법률 행위 효과가 회사에 이제 귀속이 되죠. 그래서 법인은 대표이사를 통해서 행위를 하고 대표이사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바로 보기 때문에 대표자 등이 법인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경우는 그걸 법인 자체의 행위로 봐서 법인에게 도피에게 그 벌금형을 가하더라도 책임주의 위반. 왜냐하면 대표 기관의 행위는 바로 법인의 행위니까. 그런데 비교하셔야 될 게 종업원. 종업원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에요. 종업원이 한 행위는 법인의 행위 아니에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하는 행위가 법인의 행위고, 종업원이 하는 행위는 그 법인의 행한 행위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했는가가 중요해요. 대표자당이 한 행위는 바로 법인의 행위니까 법인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이제 처벌을 받더라도 책임질 위반하지 않는데, 바로 종업원이 행위를 종업원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어떤 이제 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책임을 지는, 그건 책임주의 위배되는 거예요. 법인의 행위가 아니에요. 법인이 고용한 사람이 한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서 위반하고 하면 그를 고용한 법인을 면책 사유 없이 형사처벌. 아, 이건 자기처벌원칙 위반. 그래서 종업원이 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법인에게 선임 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해야 아무런 잘못이 없는 요거를 이제 봐서 거기에 선임 감독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물으면 되고, 책임이 없으면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법인도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책임주의 원칙의 위배.